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의 상위 경쟁사. 2. 한국의 위대한 도약. 3. 러시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 K9 자주포가 수출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 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PZH-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 수준조사서 2022에서 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를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에서 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에서 6%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던 프랑스의 르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90은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걷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에르카입니다. 에르카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진 포탄 XM11전탄과 슈퍼, 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 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 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독을 동한 포강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시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 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죠. 최대 살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경장 K9를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열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는 아직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오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독은 58구 경장 장포신 등 XM12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PZH-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Z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드를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로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해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VK9A2로 PZH-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중압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 강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연장 130mm 한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 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2S7P1이나 2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A 밀리국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경장 크롬 푸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 전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더닝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계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 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러시아는 끝까지 밀려났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군사 동맹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러시아 측은 중국의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대체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물법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푸틴은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중국.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 기자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고 질문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뭉뚱그려 말하고 회견장을 나섰죠. 답을 듣지 못했던 AP통신은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국내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이들이 러시아의 요원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신문 조사 결과 유력 인사들은 물론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까지 러시아 여성 공작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푸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방이 조작한 사건으로 평하며 러시아 중국 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가 괜히 중국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이 사주한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중국마저 서방에 굴복하면 사면 초과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에 무조건 협력하는 친러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중국 고위급 관료들을 미인계와 우위로 구워 삶으려 했죠. 호주 정치권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과거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치권을 조종하려던 러시아 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실패. 중국은 결국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중국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달리 나토는 최신 중국제 무기가 러시아군에 반입되고 있음을 포착했죠. 그러자 대중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잡아댔지만 워낙 거짓 주장을 많이 해온 중국을 국제사회가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중국은 말 대신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죠. 그 행동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의 동참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죠. 푸틴은 역시나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안은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의 제안은 합리적이지만 푸틴은 현재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또한 자이안은 마지막 제안이 거절당한 직후 시진핑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것이며 실행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시진핑에게 필요했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중국의 태세 전환과 명분 쌓기.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략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중국에서 발견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해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던 2014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대로였고 러시아 스파이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때의 소재를 이미 파악해
러시아 스파이들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척을 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을 잘못 건드리면 중국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서방과 충돌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왔죠. 가디언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러시아와 친목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하게 단절해야 할 때가 오자 러시아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명분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스파이 행위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푸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는데요. 러중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러시아군이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도 분노의 장갑차 부대와 미사일 부대까지 전진 배치. 양국은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죠. 중국은 러시아라는 혹을 때려다 오히려 국경 갈등이라는 혹을 붙여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중 관계는 실상을 알고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러중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대대적으로 수복하는 상황. 이번 사건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은 러중 양국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엔 어려워 보입니다.